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일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일부에서 얘기하듯 23번까지 나왔고요. 그것이 최근 부동산을 좀 안정시켰다는 기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셋값이 오르고 또 이제는 일부에서 품귀 현상까지 일고 있는데요. 점차 다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이 예고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토론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돌아보고 집값 안정을 위한 또 다른 해법은 없는지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8월 달부터 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늘고 있고 전세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들이 숫자적으로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법 개정 이후 전세난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부심한 상황. 이번 24번째 부동산 대책에는 전월세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향후 10년에 걸쳐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시지가 현실화와 재산세 인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꼼수 증세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협의해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를 올려놓고 재산세를 완화한다는 이 말 자체도 자칫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에선 집값, 전세값 안정에 쓸 카드는 더 이상 없다며 이번 대책이 시장을 또다시 불안하게 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이번 주 이슈 토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부동산 정책을 진단해보고 향후 나올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집중 토론해봅니다. 먼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최이배 전 민생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최이배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강훈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부동산 대책, 이거 참 여러 번 토론하는 것 같은데요. 또 토론해봐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부동산 대책, 정부의 지금까지 정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총평 간단히 한 말씩 듣고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최이배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토론 제목이 문정부 부동산 대책 진단 집값 잡히나라는 이제 제목인 것 같은데 그냥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네. 앞으로 진짜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고 그러한 정책이 나올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김연아 의원께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총평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오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시장 기능과 또 국민들의 집에 대한 기본적인 욕망을 무시한 무시, 또 시장 기능을 에 대한 무지, 또 정책적으로 무능, 거기다가 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무리,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들이 실제 국민의 삶보다는 증세라든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그래서 무시, 무지, 무능, 무리, 무리수 이렇게 오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거 5가지 다 외우기도 어려운데요. 그것도 이제 이따가 설명을 해주시겠죠?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강훈 변호사님은 좀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희들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많이 했고 주거금연화 공공임대 확대 이런 측면에서는 주거복지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 측면에서는 이게 찔끔찔끔 주거 대책을 여러 번 내면서 또 실기도 여러 번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택 가격 잡지 못하고 있고요.
전세 가격도 최근에 많이 치솟아서 국민들의 상당한 불만을 사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네, 대책은 많이 내놨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겠죠. 하나로 우리 권 교수님께서도 좀 평가를 해주겠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네, 이번부터 정부는 그 역수요 공급 법칙을 택하는 정책을 핀 거 아닌가. 시장 경제를 택하는 나라는 대부분 그 수요 공급 법칙을 택하고 있는데 수요도 억제하고 공급도 억제하는 역수요 공급 법칙을 택한 정책들이 계속 나와서 역수요. 네, 역수요 공급 법칙을 택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책이 나올 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면은 더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참 아쉬움이 많은 그 정책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좀 강도 높게 말씀드리면은요, 왜 그랬는가 하는 생각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게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정치를 위한 정책을 내놓은 거 아닌가. 사실은 그 시장 경제를 택하는 나라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수요 공급 법칙을 따라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수요도 대출로 억제하고 재건축 재개발처럼 공급도 억제하는 정책 때문에 가격이 급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위한 것이다 이런 뭐 무시 비슷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으네요. 어떻습니까? 이제 뭐 9.13 대책 긍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이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뭐 부동산 3법도 통과시켰고 임대차 3법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고요. 앞으로 성공할 전망도 조금 뭐 미지수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임대차 3법 이런 것들이 좀 효과를 나타낼까요? 이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 이제 정책을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가격 수준이 결국은 정책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로 평가된다는 말씀이죠. 네. 근데 저는 지금의 가격 수준이 뭐 약간 가불론박의 뭐 통계 갖고 얘기는 있지만 서울의 집값 평균 주택 가격이 지금 뭐 거의 9억에서 10억 정도 합니다. 그다음에 뭐 20평짜리, 30평짜리 전세도 뭐 한 4, 5억 정도 수도권 서울에서는 가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는 이 정도 가격은 아니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정책의 효과가 뭐 좀 있어야 일어날 거다라고 얼마 전에 김상조 정책실장이 한 방송에서 얘기를 하셨다는데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좀 기다리면 정부 출범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근데 또 그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정부 출범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은 의지를 표명한 것이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현미 장관이 국감에 나와서 스스로 자기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묻고 싶습니다. 이게 그러면 잘 된 거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이렇게 높은 가격에서 어떻게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저는 이 부분에 정부가 아무 답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걱정인 건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는지 우리가 많은 원인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오른 가격을 어떻게 다시 구입 가능한 가격으로 조정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고비용 구조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라고 보면 저는 뭐 뚜렷한 공급 대책도 뚜렷하게 수요자 금융 보전 정책도 나타나고 있지 않고 네. 급기야 지금 뭐 전월세 사는 사람들마저도 임대차 3법의 무리한 강행으로 인해서 전세 품귀와 가격 폭등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저는 사실상 그 전쟁에 준하는 주거난의 상황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제 뭐 문정부 부동산 대책 진단이니까 비판적인 시각도 물론 이제 필요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전문가들이시니까 조금 좋은 정책 대안도 조금 이따가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좀 최변께서도 앞으로 잡힐 것 같지도 않다 이렇게 아까 그런 뉘앙스를 보내셨는데. 지금 저는 정부의 정책 목표가 그러니까 잘못 잡혔다라고 먼저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또는 집값을 하락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면 그러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정책 목표가 아니라 지금 나온 정책 목표는 불로소득 환수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연초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맞다. 하지만 취득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이어서 당장 낮추기 어렵고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서 낮추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원내대표 연설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로소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네.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의 정책 목표를 불로소득 환수라는 것으로 잡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을 낮추기 위한 목표는 사라지고 그 목표는 불로소득 환수하고 다른 목표거든요. 네. 부동산 정책에서 집값을 낮추겠다라는 정책 목표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대안들이 나왔고 결국 시장에서는 집값이 안정되거나 하락하지 않는 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이 말씀하신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불로소득 환수가 더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국민들의 정서가 진짜 불로소득 환수에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저렴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를 대통령도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시고 네네. 정부 여당도 거기에 맞게 정책을 수정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그 목표를 이루려면 타겟이 분명해야 되는데 예. 그 타겟이 지금 정확하지 않다. 예. 부동산 대책이냐 아니면 뭐 돈 아까 말씀하신 불로소득 불로소득 환수냐 이런 환수냐. 말씀인데 두 분께서도 좀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억제하는 데서 출발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2017년도 5월 9일 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대책이 6.19 대책이었는데요. 그 6.19 대책이 규제로 시작해서 한 달 반 만에, 한 달도 안 됐죠. 40일 만에 된 대책이 파리 대책이었어요. 이 대책은 상당히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었는데 그 전체 대책의 내용은 분명히 투기 억제 대책이었는데 네네. 이 투기를 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로소득도 또 공급도 또 수요도 억제하게 된 겁니다. 계속 잘못된 정책이 왜곡 현상을 만들어서 계속 진행됐던 것 같아요. 23번의 정책 중에서 14번 정도가 규제 정책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시장 안정화 대책이나 공급 대책인데 특히 이제 그 대책 중에서 대출을 억제면서 시장을 경직하게 만든 거는 시장이 정상화되지 못하게 했던 거거든요. 이것이 가장 큰 그 부동산 재해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지금은 거의 대출이 안 되는 상태인데 반대로 유동성 자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출을 규제해도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유동성 자금을 다른 쪽으로 돌리거나 줄일 수 있는 정책도 동시에 내놨다면 대출 규제가 영향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요 억제 정책 중에서도 규제 정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주택자를 잡겠다고 하는 그 일념이 지금도 아마 정부가 또 다른 대책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이 공급에 또 수요에 그 제한을 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임대주택 등록 가구 수가 160만 7천 가구가 있습니다. 이 160만 7천 가구는 현재 매매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수요는 그냥 있는데 공급은 160만 7천 가구가 묶여 있는 겁니다. 시장에 나오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량은 적어진 상태에서 수요가 그 적은 물량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매매도 임대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거기에 덩달아 임대차 3법이라든지 조세 3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더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책 방향이나 시장을 잘못 이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이 변호사께서도 좀. 네, 제가 좀 말씀드리면 네. 조금 다른 시각에서 좀 보고 싶은데요. 우선 지금 정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동의하는 부분하고 좀 이제 이견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동의하는 부분은 이게 기본적으로 주택의 그 가격은 시장 공급과 그다음에 수요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건 기본 상식 아닙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조금 더 일찍 그 부분에 대한 그 대책들을 좀 내놨더라면 공급 대책을 훨씬, 좀 훨씬 더 예. 이렇게 좀 부드럽게 풀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이제 이거 관련돼서 이제 지금 정부가 이제 투기 억제와 관련된 부분을 아까도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 처음부터 그 어떤 부동산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의 어떤 목표로 그 내세웠는데 그 관련돼서 이제 부족하게 대책들을 내놨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율 자체도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네. 세율 자체를 너무 낮게 설정을 해놓고 그거 가지고 잡겠다고 하니까 되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기를 충분히 억제하겠다는 거는 그게 전체적으로 가격을 해결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투기적인 어떤 시장에서 투기적인 어떤 그 경제 이익을 보겠다 하는 부분들을 억제하는 거는 보수 정부든 진보적인 정부든 다 어떤 정부든 다 추진해야 되는 정책이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그거를 실현할 만한 충분한 제도를 갖췄냐?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구멍을 뚫어놓고 여기저기 구멍 뚫어놓고 국지적으로만 그 어떤 그 규제를 하고 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풍선 효과라든지 이렇게 자꾸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되게 해결이 안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특히 또 한 가지 또 지적하고 싶은 거는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국정 초기에 했어야 될 그 국토 균형 개발과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일관되게 좀 추진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했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왔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인구의 집중 이런 것들 그대로 방치를 했거든요. 지금 서울의 모든 투자들이 집중되고 경기권에 다 집중이 되는 그 상황을 방치해 놓고서 인구가 더 집중이 되는데 그럼 거기 늘어나는 수요를 다 어떤 거로 해결할 겁니까? 네. 집을 져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시고. 예. 그 5월 9일 날 대통령 취임하고 난 이후에 44일 만에 내놓은 대책이 6.19 대책이에요. 그게 규제였는데 무려 7번, 8번의 정책이 규제로만 갔어요. 공급 정책을 처음 이야기한 게 2018년도 8.27 대책입니다. 당시 이해찬 대표가 주택공급 대책을 얘기를 했어요. 1년이 네. 넘도록 규제만 해왔다는 거예요. 공급을 하면서 공급 정책을 내놓으면서 규제의 강도가 강해도 그건 괜찮을 텐데 규제는 계속 해왔다는 거죠. 뭐 대출 규제를 하고 이제 뭐 네.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 규제부터 뭐 일단 뭐 투기 과열 중인 거래도 규제되니까요. 이게 거래 규제든 뭐 대출 규제든 간에 규제를 하려면 공급이 뒤따라주면서 그 규제를 했으면 좋은데 1년이 넘도록 규제 정책 공급 대책을 안 내놨어요. 첫 번째 대책이 바로 2018년도 8.27 대책에서 이해찬 대표가 공급 대책을 처음 내놨어요. 네. 1년이 넘도록 했어요.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랐죠. 네. 네. 뭐 얘들을 여러 가지 정부 여당이 지금 이제 실패한 지점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고 비판적인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좀 짚어보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좀 내주시면 좋겠는데 공시가를 또 좀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공시가를 올리면 결국 또 그에 따른 세금이 올라가고 그죠. 여러 가지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들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공시가를 올려야 한다는 말은 있었습니다. 현실화라고 얘기하죠. 공시가를 10년에 걸쳐 90%까지 올린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집값 안정을 위한 조치로 좀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거 뭐 결국 또 나중에 가서 세금 더 걷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자유롭게 좀 말씀하시면. 네, 이 공시지가는 그 우리나라에 한 3,350만 필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50만 필지를 대표 표준으로 선정해서 매년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주택은 이제 25만 개 필지를 한국감정원에서 지금 한국감정원이 사실 평가하고는 안 되는데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뀔 겁니다. 내년부터. 그러면서 25만 개에 대해서 가격을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화율이 그 금액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한 70%다 80% 사이에 있는데 이번 그 정부가 정도는 원래는 한 60% 된다고 하는 평균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평균이 69% 정도 내가 있고요. 60%네. 도심지는 높고 지방은 좀 낮은 편이에요. 네. 특히 이제 농지 같은 경우는 좀 낮은 편이고요. 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이미 90%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이것이 이제 점점 현실화되는데 이번에 정부가 내년부터 지금 이제 현실화율을 아파트는 10년, 단독주택은 15년. 네. 그러면서 연차적으로 2030년까지 정상화 또는 그 현실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이 공시가가 현실화되면은 당연히 보유세나 양도세나 모든 세금들이 올라갈 수밖에 올라가는 없습니다. 거죠. 그 따라서 그러게 되면은 문제는 이제 다주택자들은 부담스러워서 집을 매도할 가능성도 있지만 일가구 1주택자나 또는 그 선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정부가 일부 완화시키는 대책도 내놨지만 네. 결국에 공시지가 현실화는 이렇게 90%씩 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미국도 30-40%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비율을 적용하는 이율도 우리는 지금 현재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금년도 90%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100%씩 적용하는 나라도 거의 없습니다. 네. 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나라는 많지 않고요. 공시지가 자체가 낮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세 부담만 늘어날 것이다. 부동산 그렇죠. 네, 대책에는 별로 영향이 없고. 그래서 자유롭게 조금 좀 이견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시죠. 이건 제가 그 교통부 이제 관행혁신위원회에서 제가 활동을 할 때 이 네. 부분에 대한 정책 제안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거의 그런 것과 거의 비슷하게 이번에 그 정부에서 내용들을 발표를 한 겁니다. 몇 년 좀 늦었지만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내용은 뭐냐면 그때도 이 여러 가지 이제 공시가격이 이런 지역적으로 또 가격대별로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 현실화율이. 그다음에 부동산 유형별로도 차이가 있어요. 토지냐, 또 공동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건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결국은 과세를 했는데 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당연히 예를 들어 아파트처럼 또 이게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단독주택 가지고 있는 분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이거 공정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그래서 일이다. 먼저 해야 되는 건 형평성을 맞추고 그다음에 가격을 이제 그 현실화율을 높이는 거는 결국은 이런 문제예요. 이 현실화를 높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라든지 뭐런 다른 세금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냥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거는 가격을 정상화해 놓고 그다음에 그 세부담과 관련된 부분은 국회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율을 통해서. 그게 바로 국회 권능입니다. 입법권. 그죠? 근데 그렇게 문제를 정면으로 대응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계속 이걸 눌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라는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가격을 가지고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게 토지 수용을 하잖아요. 토지 수용을 하면 그 수용가를 책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자료예요. 이게 막 엉망진창이에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수용가 가격을 해주는 거죠. 책정해서 바로 잡을 게 잠깐만 말씀 듣고. 네, 바로 잡을게요. 제가 공시지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나 보상평가의 기준이 되고요. 나머지 개별 공시지가는 그냥 과세의 기준입니다. 법적 성질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화 시키려면 재산세율이나 모든 요율을 좀 낮춰서 가계 부담을 줄여준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거 얘기 없이 현실화 시킨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선후가 좀 바뀌었다. 두 분 좀 다 차이가 그런 것이고. 근데 이제 이게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게 들어서는 굉장히 그럴싸한 조세 개혁의 의미도 담고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밑에서 작동되는 그 메커니즘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는 비겁한 개혁, 용기 없는 개혁, 비겁한 증세라고 하고 싶다. 그러니까 즉 증세를 아니고, 목적으로 한 것이다. 개혁도 하지 못했고 저는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증세를 하겠다라는 것밖에로 익혀지지 않습니다.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가격은 과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게 토지 수용에도 적용이 되고요. 복지 수혜를 받는 기초노인연금이라든가 아니면 장기 상환 등록금 신청이라든가 기초수급자 이런 여러 가지의 복지 혜택을 받는 기준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전제가 필요한데요. 복지 지표에 사용할 때는 뭔가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을 현실화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세율을 갖고 아까 국회에서 입법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세율은 국회에서 여야 과반수 확보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큰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통과가 어렵죠. 그러나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종부세라든가 재산세 관련된 세율은 조금씩 높여왔습니다. 공시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럼 공시가격 로드맵이 제시가 됐으면 저는 세율 인하에 대한 로드맵도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나왔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 오히려 6억 미만의 공시가격 6억 미만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찔끔 깎아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저희가 집값이 하나도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은 재산세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나도 하지 않아도 지금 집값이 최근 3년 동안에 너무나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재산세는 늘어난다는 거죠.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이 집값을 누가 올렸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집값이 정상입니까? 저는 상당 부분 거품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이 집값 수준에 맞춰서 정부가 수정 보완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올린다고 조세개혁이라고 한다고 해서 개혁의 명분을 쌓고 찔끔 깎아줘서 감면해준다고 하고 그러나 집 가진 사람들은 사실상 세부담이 다 늘어나는 건데 저는 코로나로 지금 전 세계가 다 어렵고 우리나라도 쉽지 않습니다. 집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가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고 합니다. 30대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 산 이자 내고 원금 갚고
이자 내기도 굉장히 빡빡합니다. 근데 거기에 집 한 채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값이 올라서 재산세까지 많이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정부가 국민들에게 뭘 먹고 살라고 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증세 방안이다. 예, 그러니까 저는 결과론적으로 아무리 어떤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간에 지금의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저는 증세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엊그저께인가요? 그 홍남기 부총리가 그 대주주 기준 갖고 이제 유감 표명을 하면서 사의 표명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뭐 주식 양도 문제가 발견한 거죠? 부동산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세금을 강화한다면 저는 주식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2년 전에 여러 가지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하면 저는 그것도 같이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부동산에서 잃은 민심,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30, 40대들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예. 그 재산세하고 종부세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보유세지만 재산세는 아무튼 그 토지니 주택이니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과세를 하게 되는 보편과세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부동산을 유지하고 거기에서 살거나 또는 운영하는 데에서 얻게 되는 사회적 인프라를 깔게 되는 비용을 어느 정도 충당을 세금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보편 과세의 관점에서 재산세를 본다면 재산세는 저는 지금 이렇게 정부가 막 나서서 또 깎아주는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원칙을 무시하고 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되고요. 역시 그것도 정책 목표가 분명치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시 가격에 대한 현실화를 하는 과정에서 당장 세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는 부분은 김연아 의원님 말씀대로 세율을 조정하든가 그리고 이 세율이란 게 이미 탄력 세율로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어느 정도 또 그거를 줄여줄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율적으로 지자체가 운영하게 만들어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거 외에 종부세는 명확하게 종부세는 법안의 목표가 부동산 가격 안정입니다. 즉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하기 위해서 종부세를 도입했기 때문에 저는 종부세는 지금의 그 뭐 정부의 그 증세를 하겠다라는 그 안도 굉장히 이제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투기를 막겠다라고 한다면 종부세는 결국은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세부담을 더 높여서 그 다주택을 어떻게든 내놓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주택을 공급하게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7월, 8월 달에 나온 그런 이제 세금을 올린 부분은 너무 약해서 제가 보기에는 원래 또 이 법의 목적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좀 타협적으로 우리가 1세대 1주택자, 그러니까 실거주를 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종부세의 목표인 부동산 가격 안정이나 투기 근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해, 그러니까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다주택자에게는 더 많은 과세를 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야만이 정부가 시장의 어떤 작동을, 즉 공급이 더 늘어나게 만들고 실소유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크게 재산세와 종부세를 좀 구분해서 보면서 정말 부동산 투기를 막고 가격 안정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부세의 설계가 다시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제 의견을 다르게 하는데요. 이제 최이배 의원님 같은 얘기 때문에 지금 똘똘한 한 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주택 보유자더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고액이더라도 저희가 종부세를 면해주자라고 하면 20억짜리 한 채 갖고 있는 사람과 1억짜리 10개 갖고 있는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10억, 20억 차이가 나지만 훨씬 더 세부담은 20억 1주택자가 적게 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과세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다주택자들도 실제로 시장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장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저는 이제 치명적인 실수가 거기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그러니까 혜택을 줬던 거는 이 사람들의 임대료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였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임대차 3법을 시행 안 했더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에 준하는 임세입자에 대한 권리라든가 임대료 통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어떤 실수를 했냐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LTV 규제, 즉 금융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등록 임대사업자가 일종의 투기에 또는 다른 부동산 투자의 다른 편법 형태로 자리매김하면서 네.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세는 그렇습니다. 원리 원칙이 필요합니다. 종부세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 종부세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매기면 됩니다. 네. 근데 최근 3년 동안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종부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얼마를 곱해서 좀 빼주던 것도 다시 지금 100%로 환원이 됐고 세율도 올렸습니다. 네. 지금 강남에 한 50억 정도 두 채 정도 50억 정도 되면 1년에 종부세하고 다 해서 1억을 냅니다. 저는 그게 가장 부담 가능한 범위인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강남에서는 팔지 않고 자식들에게 증여를 합니다. 증여를. 네. 그래서 지금 강남에 신생 금수저들이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매긴 세금 제도 때문에 그냥 불가피하게 부모에게 증여받는, 사전에 어려서 증여받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만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네. 이제는 정부가 좀 저질러 놓은 정책의 부작용들을 좀 주워 담고 수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려면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용기 있는 인정도 필요한데 네. 그걸 자꾸만 잘못한 게 없다고 부인하고 땜빵하듯이 하게 되면 저는 이 부작용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것이 제일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뭐 한두 개를 일단 언급할 핵심적인 수가 것만. 없는데 지금 이제 세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세금을 그럼 아까 얘기하신 대로 아까 이제 보통 이제 거래세는 내리고 네. 뭐 보유세는 올리고 그래서 다주택자들에게 더 중과하고 이래가지고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내놓게 하자 이런 얘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실패했다는 거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네, 부동산 대책이니까 예, 현재로서. 부동산 대책에서 사실은 정부가 저는 뭐 이렇게 두더지 잡기 식이다 네. 얘기를 하는데 정말 벌떼같이 아무것도 드는 게 없습니다. 네네. 근데 시장은 유기적이거든요. 예를 다 들어서 연관돼 있죠. 보유세를 높였을 때 양도세를 내리면 물건을 파는 형태로 일어납니다. 네. 근데 지금은 보유세도 높여놓고 양도세도 양도세 높여놓고 또 취득세도 높여놨습니다. 일정 구간에 대해서는. 네.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리고 해요? 취득세를 내리고? 그러니까 이제 뭘 하나 내렸을 때 여러 가지 파장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제가 좀 우선순위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다면 일단은 임대차 3법에 의한 피해를 저희가 빨리 구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주거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려면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걸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와 국회 법사위, 국토위 이렇게 3개 기관이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의 사례들을 빨리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입법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전에는 없던 세입자들이 나가면서 권리금, 즉 해외에서는 좀 일부 나타나고 있는 태겁이라고 하는 것을 네. 주는 관행이 새롭게 생기고 있는데요. 계약갱신청구를 행사하지 않을 네, 테니까 그렇죠. 뭐 지금 돈 뭐 더 달라. 홍부총리가 이렇게. 뭐 수천만 원을 줬느니 막 이런 소문이 네. 돌고 있는데 암암리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빨리 지금 부작용을. 손보지 않으면 네. 저는 우리가 상가 권리금처럼 이게 관행화돼서 이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권리를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네. 집주인인데 자기가 사가지고 들어갈 목적으로 집을 샀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못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집주인을 구제해주는 대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세입자와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자들에 대한 어떤 좀 권리에 대한 균형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네, 그거는 네. 공무원들 머릿속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TF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국회도 참여해야 된다. 예, 매매 가격과 관련해서는 저는 보유세든 거래세든 취사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를 높이는 정책 결정을 할 거라면 네. 저는 거래세를 대폭 낮추는 게 거래세라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취득세, 등록세 말씀하시는 양도세까지 다 저는 양도세도. 포함됩니다. 예, 보유세를 높인다고 하면 그다음에 공시가격은 최근 3년 동안
고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저는 공시가격은 지금쯤에서 한 2, 3년 정도는 동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른 분들 지금 이제 제가- 세금 문제가 나오고 예. 있으니까 혹시 부동산 대책으로서의 세금으로 어떻게 예. 있을지 좀 이제 대안을 좀 제시해 알겠습니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김연아 의원님이 그 종부세도 저는 1주택자에 대해서 면세하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뭐 20억 가진 똘똘한 한 채는 문제가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는 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김연아 의원님이 다른 발언에서는 내가 가격 올린 거냐? 시장이 이렇게 국가가 막 정책 내서 이렇게 올리게 된 건데 왜 내가 거기에 대해 책임져야 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1주택자 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던 간에 어차피 실거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 오히려 국가가 보호해야 될 대상입니다. 네,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그럼요. 가격이 그래서 아무리 높든 지금 국가가 보호할 대상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지 다주택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오히려 국가가 어떻게든지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해서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실거주자한테는 저는 종부세 면세를 해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유세는 내게 하고 예, 재산세는 당연히 종합부동산세라는 내고 그런 건 이제 내지 말자 하자 낼자는 이런 것이고 말씀이시고. 예. 그리고 뭐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뭐 저기 증여가 많이 이제 강남에서 일어나서 된다는데 어차피 뭐 증여를 안 해도 그분들 부모가 가진 재산이 많아서 금수저 자녀로 네. 사실 분들이고 증여를 받아서 증여세라도 빨리 내면 저는 그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어디 가서 딴 집 살려고 하지 않을 거고 증여받은 집에서 산다면 그만큼 주택 소유에 대해서 이미 일정 정도 해결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네. 솔직히 몇 채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거는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제가 김연아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세제 그 혜택 방안을 네네. 저도 100% 동의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보유세 특히 종부세를 더 강화를 하고 거래세, 양도소득세에 지금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걸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기본소득세율이기 때문에 누진세율입니다. 최고 세율이 42%인데 지금 올해 정부안이 45%까지 올리기로 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45%인데 지금 뭐 조정지역 등등의 투기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10%를 더 중과하고 3주택자 이상은 20%를 중과합니다. 이거를 각각 더 올려서 내년 6월 지나면은 20%, 30%로 중과를 하겠다는 네네.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45%의 최고 세율을 예를 들어서 적용받게 되는 분이 30%를 중과하면 75%를 중과받습니다. 네. 거기다 주민세 7%를 또 더하면 거의 한 80%의 세금을 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분 입장에서는 집을 안 팔게 되죠. 예, 결국 그분들은 이렇게 양도세, 거래세를 중과하고 강화하는 것에 따라서 다주택자이지만은 내가 어떻게든지 보유세를 내면서라도 버티고 언젠가는 뭐 정권이 바뀌든 정부가 바뀌든지 할 때 이 중과세를 없애주는 그 타이밍에 매각하겠다. 그때까지는 가격은 떨어지지 않거나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버팁니다. 그게 이제 매물 잠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시장에 안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세금 다 올리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그 다주택자 드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특혜를 많이 준 거거든요. 저는 네. 그거를 지금 기존의 임대사업자에게도 그 특혜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분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양도세, 중과세 하는 것을 폐지하면 저는 당장이라도 공급량이 늘어나서 것이다. 시장의 안정이 취해지고 네. 가격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도 좀 어떻게 뭐 부동산 대책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부동산 대책으로서의 세금 정책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먼저 얘기해 주시죠. 우리 최입의 의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거는 뭐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 김연아 의원처럼 이제 똘똘한 한 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고가주택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2005년도 5월달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때 6억 원이었어요. 네. 그게 이제 2009년도 MB 정부 당시에 1가구 1주택은 9억 원, 다주택은 6억 원이에요. 지금 그 당시 주택 가격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도 9억입니다. 그리고 초고가 주택이라고 이번 정부가 만든 그 가격이 15억입니다. 강남에 보통 아파트가 10억 넘고 15억은 보통이에요. 그래서 고가 주택의 개념을 바꾸고 난 이후에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건 그렇고요. 또 하나 이제 조세와 관련된 정책 중에서 취득세와 양도세는 같이 물려가야 됩니다.
이 거래세라고 하는 것이 취득세와 양도세인데 정부는 양도세를 소득세라고 봅니다. 물론 양도소득세입니다. 네. 소득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세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양도세를 묶어 놓으면 올리면 거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양도세를 낮춰서 주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동맥경화 걸지 않도록 돌게 해야 되는데 네. 이 양도세를 너무 계속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내년에는 더 심화될 것 같아요. 보유세 측면에서 볼 때는요. 공시가 현실화나 공정가액 비율이 올라가는 그 비율로 보면 우리가 보유세가 OECD 36개 국가 중에서 낮다고 얘기하지만 지금도 당장 OECD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텍스 온 프로퍼티를 보면은 총 조세 대비 GDP 대비 총 부동산이 담당하는 조세는 2018년도에 6번째였습니다. 네. 근데 작년도 올해 이렇게 많이 그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세율을 올리면 아마도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이 제일 높은 나라인데 거의 우리가 1위를 탈환할 가능성이 높아요. 전체적인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를 봐야 되는데 네네. 하나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가 양도세를 낮춰주는 것이 낮추고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게. 네, 그리고 그래서. 취득세도 이렇게 취득세, 양도세 양쪽을 묶어놨잖아요. 사실 이거를 낮춰서 거래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정말 합리적으로 올릴 수 올려서. 있는 방법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동산 대책으로서 효과가 네.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지금 취득세는 그 세율을 인상하는 부분은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율을 인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취득세는 입구죠. 들어갈 때 집을 처음 살 때 내는 거고, 그다음에 보유세가 있고 마지막 팔 때 매각할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출구죠. 저는 입구 쪽에 다주택자가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취득세를 다주택자에게 높이는 것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1주택보다 높이면 관계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게 부담스러워야 근데 팔아요. 지금 문제는 저희가요. 다주택가 출구를 네, 지금 일단 열어줘야 말씀 된다라고 잠깐 생각하는 해주시고, 거죠. 예. 전체적으로 이제 부담 수준이 문제인 거예요. 뭐 다들 다 동의를 하시는 거지만 그 이제 지금 공시가격이 좀 인위적으로 좀 낮춰져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부담스럽다 뭐 어떤 뭐 이런 다른 얘기들도 있지만 실제로 종부세도 웬만한 지금 그 서울 시내에 있는 주택에 있는 분들 종부세 부과받는 분들 많지 않고 네. 종부세 부과받아요. 저희 집도 부과받고 있거든요. 또 어떤 특수한 이유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게 부담스러울 져서 폭탄, 세금 폭탄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굉장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종부세와 같은 이제 그 보유세 부분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높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제 다 묶어놓으면은 이제 퇴로가 없게 되니까 양도소득세도 좀 낮춰주자 이런 논의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 예를 들어 이제 그 종국적인 모습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계속 샀다 팔았다 하는 그거를 그 장려하는 세제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번에 독일에 한번 제가 코로나 생기기 전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10년 전에 그 취득하고 나서 10년 전에 보면 양도소득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들을 상당히 내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샀다 팔았다 하는 이런 방식의 투기적 거래 이거는 1주택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래들을 하지 않고 저희가 안정적으로 실거주하면서 네네. 그렇게 한다면 그건 얼마든지 장려하는 거래세제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도세도 단기 매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가 이미 좀 반영이 돼 있고요. 아까 이제 최일우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 보충을 하자면 취득세율이 지금 우리가 주택 가액별로 세율이 다릅니다. 네네. 예, 근데 사실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도 금액이 크다 보면 세부담이 늘어나거든요. 결국은 취득세도 지금 중과를 하고 있고 누진세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저는 아까 이제 고가주택의 기준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지금 집값을 너무 많이 올려놨어요. 네네네. 문재인 정부 사이에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 취득세율도 이렇게 누진적으로 가야 되느냐. 오히려 저는 단순 세율로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물꼬를 좀 터주는 그런 어떤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또 한 가지 아까 중앙에 나온 게 결국 공급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뭐 지난 8.4 대책에도 나왔었고요. 또 최근에 무슨 공공임대주택도 이제 많이 얘기했다. 근데 공공임대주택 얘기는 벌써 수십 년 얘기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정부마다 다 얘기한 것 같고. 또 최근에 보니까 뭐 지분 적립형 주택을 2023년부터 분양하겠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공급 대책에 대해서 부동산 값이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들 보시나요? 이것은?
제가 먼저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자기 힘으로 주거 해결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 취약계층에게 취약계층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아마 공공임대주택이 주거 취약계층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산층의 주택을 자꾸만 공공이 공급하려고 하는 일종의 이제 조바심이 나기 시작을 하죠. 저는 이번에 지분형 주택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MB 정부에 나왔던 정책입니다. 네. 네. 근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죠. 예. 그리고 지금 또 다시 내놨는데 지금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저는 지분형 분양주택을 하는 것과 그냥 젊은 사람들에게 집값의 80% 90% 장기 모기지로 대출을 해줘서 집을 사게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차이라고 하는 건 LH든 정부 부분이 이 공공 분양주택에 어느 정도 관여함으로써 자기네들 일자리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총 국민들의 어떤 복지나 후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왜 이렇게 제도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까라는 생각이 하나 그럼 들고요. 단순하고 쉽게 하는 건 어떻게 그렇죠. 접근할까? 아니 지금 그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500만 구자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1년에 임대주택을 30만 원씩 짓는다고 해도 한 100년쯤 있어야지 자기한테 순서가 오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좀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청약제도를 하나도 손보지 아니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 공공분양주택을 적용했을 때 네. 저는 대한민국에서 주택이 또 하나의 로또가 되는 현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은 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시장 기능은 좀 부작용이 있더라도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좀 참으라고 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예, 그리고 네. 다 할 수 없습니다. 민간의 어느 정도 활력도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단기간에 정부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욕심으로 들려들면서 저는 네. 이 지금 문제를 더 키우는 현상을 벌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그것도 하나하나씩 좀 네. 풀어가야 된다는데 다른 분도 좀 이 공급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저희가 얘기해 이제 조만간 아마 참여연대를 포함해서 여러 단체들이 아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된 아마 요구들을 아마 정부에 전달할 기회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지금 왜냐하면 이제 3기 신도시의 문제도 있고 그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았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의 의견들을 좀 모아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냐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돼서 김연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점차 이제 중산층 임대주택 부분들을 이제 많이 공급을 해오기 시작했었거든요. 이건 뭐 여기뿐만이 아니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미 그러고 있었습니다. 행복주택 공급을 하면서 이게 이제 공급 계획 자체가 이게 행복주택을 더 많이 그다음에 이제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같이 이제 조금 저소득층이 거주하시는 주택들은 더 적게 이렇게 계획들을 짜왔어요. 그건 뭐 문재인 정부나 저기나 차이가 없거든요. 그 계획을 그대로 가지고 간 겁니다. 예. 근데 그거로 정작 필요한 그 저소득층의 공공임대주택이 적게 공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거는 건설임대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그 불균형 이건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고 또 한 측면에서는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시내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하는데 이 그 단지가 예를 들어 저소득층과 밀집한 그 단지를 공급을 하면 이게 굉장히 저항이 심하거든요. 주변 지역에서 저항이 심하고 지자체에서 저항이 심합니다. 네. 이 부분은 그것이 그 지역에 그만 상당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부분 관련돼서 저는 이제 중산층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 단지에서 섞어서 공급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계층 혼합형 주택을 공급한다 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대체로 많은 시민들이 그 머리를 끄덕이지 않을까 생각을 그걸 하고 더 있습니다. 늘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물량 자체를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네. 물량을 조금 해놓고 요거 가지고서 저소득층 갈 임대주택까지 여기다가 공급한다 이러면은 누가 이건 찬성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네, 네. 예. 다른 분들 또 바로 공급 잡을 측면에서 좀 말씀해 바로 주시면. 잡을 게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 중산층을 위한 주택이 행복주택이 아니고 그거는 아주 저소득층의 임대주택이고요. 뉴스테이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이번에도 이제 그런 주택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임대주택 방향은 두 가지로 가야 돼요. 이제는 너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주거 취약계층에는 영구 임대주택이 가야 되고요.
이제 주택 취약계층이 있어요. 집을 잘 사지 못하면서도 그래도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5년 또는 10년 임대 후 분양주택이 있는데 이거를 10년 이상 늘려야 됩니다. 5년 너무 짧아요. 이게 이제 갈등의 또 문제가 돼요. 이게 네. 5년 이내는 조성원가에 감정평가의 평균 단가고 10년 넘는 건 감정평가 평균 단가로 하다 보니까 지금 갈등이 많은데 이걸 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살 수 네, 있도록 네.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주거복지 차원의 접근에 네. 대한 그리고 말씀이고. 3기 신도시는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기 때문에 50%까지 임대주택을 질 수 있게 해놨어요. 네. 임대주택은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데 당장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 임대 가격, 임대료를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당장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60만 7천 가구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올해 47만 가구가 풀립니다. 그리고 그중에 수도권이 27만 가구고요. 서울이 14만 가구 정도 됩니다. 네. 전부 원룸 또는 도시생활주택 또는 오피스텔입니다. 이건 주택이라고 볼 수 없어요. 준주택입니다. 진짜 주택이 묶여있는 것은 2018년, 19년도부터 묶였어요. 네. 이거를 4년이 넘고 나서 또는 반 넘고 나서 현재 팔게 해놨습니다. 근데 왜 못 파느냐? 끝까지 가야 세제 혜택이 많아요. 그러고 양도세도 중과되니까 이거를 양도세를 낮춰서 한시적으로라도 매각할 수 있게 하면 이게 그 동네경화처럼 막혀있단 말이죠. 이건 뚫어줘야 돼요. 그래서 전세 사는 사람이 주택을 사서 이사 가고 그거 살던 사람이 나도 다시 또 이동을 해야지 이게 숨통이 트이는데 네, 네, 네. 이 160만 가구는요. 1기 신도시 분당 이사를 비롯한 5개 신도시의 5.5배양입니다. 네. 이게 지금 묶여 있어서 이거부터 먼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풀어주면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봐요. 이런 네. 말씀이죠. 예. 예. 공급 저도 측면에 뭐- 좀 자꾸 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공급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뭐 신도시 만든다고 또 하는데 저는 신도시 만들려고 또 거기 토지 수용하고 그 토지 수용하면 엄청나게 또 돈이 풀립니다. 나오죠. 예. 뭐 그 돈이 또 어디로 가냐? 다시 부동산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도 유동성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더 그 불에 기름을 이제 붓는 거라는 격이 거죠. 돼서 저는 그 국가가 너무 나서서 이렇게 그 임대 그러니까 그 공급을 늘리려고 그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네. 지금 공 교수님 마지막 말씀대로 결국 다주택자가 집을 내놔야 됩니다. 그 50만 명이 한 150만 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공급을 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공급이 아니라 시장에서 공급이 일어나게 해야 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조세 정책이 같이 펼쳐져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은 아무리 공급을 해도 부족합니다. 오히려 인구가 유입되거든요. 공급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크게 봐야 됩니다. 국토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또 분산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서울은 90% 후반대의 주택 보급률이 있고 경기도까지 합쳐서 수도권은 이미 100%를 넘었어요. 주택 그렇다는 말도 보급률이. 있죠. 예. 저는 공공임대주택이든 아니면은 공공에서 뭐 국가가 공급을 더 늘려서 주택을 지으면 어느 순간 가면 이제 빈집이 발생할 겁니다. 네. 서울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는. 저는 이건 큰 우리의 또 부담이 될 수 있기 일본이 때문에 그렇게 많이 되고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저는 국토 균형 발전 관점에서 어떻게 이거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특히나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재택근무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그 공간에 대한 효율성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좀 국가 큰 틀에서 주택 정책을 같이 만들어내면서 무작정 지금 당장의 이런 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막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한테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좀 신중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강훈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책 대안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급 정책 플러스 수요 분산 정책도 좀 써야 돼요. 지금 우리 그 최 의원님처럼 서울에 몰려있는 인구가 지금 98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수요도 분산하고 공급도 늘리면 시장은 안정화 돼요. 네. 가격이 오르는 원인은요.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은 거거든요. 동시에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주택 공급도 다양한 주택 공급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그 우리 이 변호사님이 제안하신다면 수요 분산 정책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예. 저는 수요 분산에서 우리가 좀 과거에 시행착오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한 6개월 사이에 가장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세종시입니다. 네. 예, 정부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행정수도를 거기 다시 뭐 보완해서 옮기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집값이 오르고 네, 있는데요. 예.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전세는 한 3억 미만인데 집값이 거의 9억에서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의 30% 정도가 전세 가격이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이게 투자 목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네네.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든가 이런 식의 저는 인구 분산 정책은 이제 시대하고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최이배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 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저는 재택근무를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하고 네.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에 몰리는 여러 가지 학군 요소라든가 직장과 가까운 이런 편익을 조금 분산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 그거 아울러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3기 신도시 물량은 너무 과도합니다. 저는 분명히 빈집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작용을 초래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무리한 3기 신도시의 저는 추진보다는 우리 일하는 방식, 사회정책을 바꿔서 자연스럽게 주거지의 분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 듣고 보면 이 부동산 정책만큼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게 없는 제가 그런 한 것 가지 더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잠깐만 좀 이따 기회를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뭐 시간이 그래서 결국 이제 저희가 이제 바라는 것은 집값도 안정이 되고 모든 국민이 사고 싶을 때 사고 그렇죠. 뭐 자기 원하는 그런 주거 형태를 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 좀 하시면서 놓치신 내용 꼭 이런 것들은 좀 제안하고 싶다든가 이런 방향으로서 좀 마무리 발언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권 교수님께서 먼저 네. 하실까요? 이번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서 대부분 그 지난 정부 탓을 많이 했어요. 김현미 장관도 얼마 전에 또 얘기했는데 과거는 현재의 거울입니다.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에 대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책을 정말 시장을 읽어가면서 시장 논리에 맞게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시장 논리만 대책. 예, 꼭 좀 짚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 뭐 마무리 발언으로 이강호 변호사께서. 저는 정부가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뭐 국토균형개발이나 또 이 뭐 그 도시재생 이런 부분들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한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봤는데 현재 용두사미로 지금 끝나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차기 정부라도 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도시 재생하는 게 맞냐 예. 하는 부분에 사실은 그거에 대한 최초의 밑그림이 충분히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 예산도 너무 작게 해가지고 이 갔거든요. 지방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주도권을 갖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거기에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했었더라면 훨씬 더 나은 작품이 나오지 않았었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네. 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방을 발전시키면 그만큼 여기 서울에 몰려드는 수요들도 적어져서 이게 해결되는 거지. 이걸 전부 다 뭐 공급으로 다 해결하겠다, 뭐 수요 억제로 해결하겠다. 이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몰려드는 사람 막을 수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자 뭐 정부에도 국회에도 또 이런 좀 제언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저는 발언 우리 일단 김연아 지금 의원께서도. 가장 필요한 건 정부의 신뢰 회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제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 정부가 뭘 내놓기만 하면 대통령이 자신 있다고만 하면 그다음부터 뭔가 막 문제가 꼬이고 더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결국은 지금 정부가 뭘 해도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건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롭게 뭘 하는 것보다 기존에 내놓은 것들 중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을 인정하시고 수정 보완하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나타난 부작용들을 좀 수습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저는 지금이 그것을 해야 될 적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정책보다 과거를 좀 되돌아보자 이런 말씀이시고요. 우리 최 비원께서도 마무리 발언 저도 부탁드릴까요? 뭐 정리를 좀 하자면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불로소득 환수가 아니고 최대한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공급량을 늘리는 겁니다. 그 공급량을 늘리는 것은 결국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함으로써 출구를 열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주택자의 외투를 벗게 만들기 위해서 바람으로 억지로 벗게 하기보다는 햇볕을 쬐게 해서 자연스럽게 벗게 만드는 그런 현명한 세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얘기를 할 때마다 좀 속 시원한 해법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 이런 생각도 저도 들고 아마 많이 드실 겁니다. 사실 대책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또 집값이 안정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를 적용하는 타이밍과 신뢰성은 이제 좀 담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